1920년. 군사정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1년 군사정변 연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61년. 장면 정부 1년 만에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끝났습니다. 자, 군정이 실시됐다. 군정에 체크합니다. 군정에 체크합니다. 군정. 박정희 군사정부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61년부터 박정희 군사정부가 시작됐다. 그 다음에 군정이 실시 공약을 발표, 국가 재건 최고의, 붉은색을 약간 포인트 됐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듯 실시했던 정책, 국가 재건 최고회를 창설했다 정도 하나. 그 다음에 63년에 박정희가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거, 63년에 밑줄 하나만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61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추진되었다.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 연도 외워야 돼. 베트남 파병 1965년. 끊임없이 물어본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베트남 파병 연도를 꼭 알아두셔야 돼. 박정희 정부 65년 시기. 보겠습니다. 배경. 경제개발 자금 및 기술이 필요하고 미국의 기술 차관 제공 약속했다. 브라운 각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미 대사입니다. 미 대사인 브라운이 각서를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전달했던 문서가 이제 브라운 각서예요. 미 대사의 이름을 다 브라운 각서라고 합니다. 65년도에 우리나라가 전투부대 한 개 부대를 파병합니다. 한 개 부대 파병. 이게 65년입니다. 전투부대가 파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후에 1966년에 베트남 애들이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더 많은 파병을 요구했다. 자,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서 얻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누가 원해서 가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원해서 갔다고요. 베트남전은 유엔군과 베트남이 싸운 게 아니에요. 미군하고 그때 얘기하는 베트콩에다가 싸웠다고요. 얘들도 남과 북으로 갈려 있다고요. 베트남과 베트콩으로 나뉘어 있다고요. 베트콩 애들하고 즉 사회주의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즉 베트남에 민주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민주정부를 만들겠다는, 친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이 베트남전이라고요. 미국 애들 우리에게 요구한다고요. 전투부대 좀 하나 보내달라고. 그 다음 이후에 베트남 애들이 더 많은 파병을 요구한다고요. 우리는 그냥 보낼 수 없다네요. 아니, 왜 남의 나라 전투에 나가서 우리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냐고요. 66년에 파병될 때 우리가 옵션을 요구한다고요. 자, 우리 파병하면 너희들 우리한테 뭘 줄 건데 이렇게 요구사항을 얘기한다고요. 그때 나오는 게 뭐라고요? 미 대사가 우리한테 정부에다 문서를 써가 전달한다고. 이걸 뭐라 그래요? 브라운 각서라 한다고. 이게 브라운 각서예요. 베트남전을 통해서 나타난 내용들, 외교 문서 브라운 각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나라에 시급한 건? 박정희가 가장 싫어한 거 뭐죠? 경제개발. 발음이 좀 안 좋아지네. 경제개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급선무로 돌았다. 얘들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요겁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경제개발을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는 브라운 각서란다. 배경도 있죠? 브라운 각서.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좀 많습니다. 브라운 각서에는 우리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5~6가지가 나오는데요.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 사용한 신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신무기. 그 우리 예비군 훈련 받는 남성분들 혹시 사격장에서 이거 혹시 사격해 보신 분? 예, 있어요. 맞아요. 이게 신무기예요. 그때 미국의 가장 신무기가 이거였다고. 우리나라는 이거 하기 전에 뭐였는 줄 아세요? M1 소총과 칼빈 소총에 방아쇠 한 방장기 한 방씩만 나가는 거야. 땅, 땅, 땅 이렇게만 나가는 거야. 요거 한 번 쏘면요 탄창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자동 넣고 당기면 되게 막 30발씩 나간다고요. 딱 나간다고요.
얼마나 첨단 무기예요. 여기 방아 총알 들고 당겨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뛰어난 거.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의 무기가 M16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최첨단 무기죠. 그 당시로 본다면.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뭐 K1, K2 자동차 이름 아니고요. 소총 종류 K1, K2라고 합니다. 이런 총들이 아주 우리나라 신체에 맞게끔 만들어진 게 K1, K2. 이건요. 써보시다 아시죠? 되게 무겁죠? 키 작으신 분들 지리 끌고 다녀요. 선생님 군대 다닐 때 키 적은 친구들은 M1 초총을 이렇게 맸는데 지리 끌고 다녀요. 총 길이하고 사람 몸하고 거의 비슷하게 정도 굉장히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미군 애들 신체 기준에 맞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걸 개량한 게 이렇게 나온 거죠. 가장 요것만 하나 기억합시다. 네. 불안각스 신무기 제공하고 그 다음에 미국애들이 싸우는데 군수 물자 있죠. 군수 물자 우리가 다 가서 거기에 베트남에 판매하는 걸로. 이 결과 우리가 뭘 해요? 네, 달러를 벌기 시작해요. 달러를 벌기 시작한다고. 달러 벌기 시작해요. 이렇게 파병했던 이유는 뭘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속뜻은 뭐였을 것 같아요? 이면의 뜻은 뭐였을 것 같아요? 박정희 군사정부 1962년에 1차 경제개발을 발표한다고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박정희가 아니고요. 박정희 정부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박정희 군사정부 때 한다고요.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고요.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시기라고요. 이 시기에 1차 경제개발을 한다고요. 발표한다고요. 자, 근데 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다고요. 경제개발을 해야 돈이 없어요. 그 첫 번째 돈 될 만한 데가 어디란 얘기죠? 지금? 남의 나라의 불행은 곧 우리나라 주변 나라의 행운이에요. 다른 나라의 전쟁할 때 군수물자 팔아먹지, 이거 팔아먹지, 저거 팔아먹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트남 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죠. 우리 일제 식민 통치를 살았잖아요. 그죠? 요거 사죄해 주세요.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무상에 톨 털어서 뭐 8억짜리까지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투자되기 시작하고 이 돈이 우리나라의 산업에 투자되기 시작한다고요. 그 결과 우리나라에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산업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1차, 2차 경제 개발. 62년에 더 하시면 돼. 62에서 67, 67에서 72, 그 다음에 3차, 4차 경제 개발 이렇게 나가는 거죠. 72에서 77, 그죠? 77에서 이제 쭉 나가야 되겠죠. 그 도중에 이제 이게 사방하게 되죠. 4차를 완성하고 주로 이제 여기를 뭐라 그래요? 무슨 경제 개발? 여기는 주로 인형에다 눈 붙여가지고 미국에 파는 것들. 우리 남성들, 여성들 머리 잘라가지고 가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판매하는 것들. 일명 경공업 중심이라 부르거든요. 경공업 중심이 나타나고. 7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였겠죠. 이 후보하고 겨우 70에서 80만 표 차로 근소한 차로 박정희 대통령이 승리하게 된다고. 이때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 나타나니 박정희 막 신랄하게 비판한다고. 야, 씨, 눈탱이 인형에다 문두생이가 이거 붙여가지고 언제 돈 벌 건데, 언제 머리 잘라 가발 만들어 언제 돈 벌 건데 막 비판한다고요. 겨우겨우 승리한다고요. 끝나고 당선되고 그 김대중 그 후보의 말을 봤더니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우리 언제 인형에다 눈구멍 하나 붙여갖고 팔아도 얼마 벌 거냐 이런 지을 가지고 언제 돈 벌 거냐는 얘기야. 이때 터져 나온 게 뭐야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공업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는 거예요. 중공업으로.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포항제철, 울산의 공업단지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는 거죠. 이건 우리 일본과 밀접한 또 관련이 있어요.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일본이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조선업, 그 다음에 제철 이거예요. 그럼 일본에서 도대체 이걸 왜 기술 이전했을까? 이건 그 전까지는 최근에 전까지는 전부 다 박정희 정부의 노력으로만 이렇게 치부했던 것들이에요. 최근에 나온 일본의 정책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일본 애들 왜 포항제철이라든가 울산에 배 만드는 이런 기술을 전부 넘겨줬을까? 이게 무슨 문제가 하나 발생하냐면요. 이미 1970년대가 되면 일본은요. 산업화에 대한 피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특히 환경 오염에 관련된 부분들이 터져 나온다고요.
우리 지금 무슨 산업 단지라 조성된다고 공업이 하나 들어온다고 우리 동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공기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일본에서 이미 이거 나왔다고요. 그럼 일본의 생각이 뭐예요? 우리 한반도 이렇게 있고 일본이 봤을 때 가장 지근거려 여기라고. 여기서 생산 기지를 만들고 얘들이 대체해서 물건을 사가는 방식을 택하는 게 포항과 울산이 발전하는 결정적인 동네가 되는 거예요. 이 이유가 되는 거죠. 네. 자, 박정희 정부 시기의 내용 가고 있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한 페이지 넘길게요. 의외로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는 많은 것이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 출제에서는 양은 많지만. 그러니까 유신체제 붕괴봅니다. 628쪽에 4번입니다. 네. 선생님이 중간중간 빠지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읽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 이거 빠졌어요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또 그렇게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빼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체제 붕괴 갑니다. IH 무역 농성사건 별표는 안 하겠습니다. 무역 여성들이 근무하는 공장인데 공장 폐쇄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공들이 신민당 당사를 장악하고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요. 이때 경찰들이 민주당의 요구와 관계없이 가서 농성장을 점령하게 되고 거기에 여성 노동위원장이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요.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야당 당사를 점령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하소연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이었던 당 책임자들이 경찰을 부른 적이 없어요. 부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야당 당사를 경찰이 와서 점령했다는 것은 이게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기는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시기였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즉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정치적 말기 현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79년 IH 무역 사건으로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아져요. 생각해 보세요. 다 여공들이에요. 여공들인데 경찰대라고 이렇게 막 봉을 막 두둑게 때려요. 여공들 아무 무장되어 있지 않는 여자 직원들 막 때린다는 거예요. TV 막 반영되고 있다고요. 이게 국민들로도 좋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여성들이 약자 편에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무장한 경찰들 줄게 팬다는 것은 진압한다면 좋게 보이지 않고 민심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 제공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자, 79년 10월에 부마 항쟁입니다. 부마 항쟁을 밑줄고 있습니다. 자, 김영삼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했어요. 그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했어요. 대통령이 국회의원 목숨도 날려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 결과 부산 마산의 반정부 시위가 극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제도 출신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 지역의 지역구를 정치적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던 입장에서 제명되었을 때 그 지역으로부터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명 이걸 부산 마산이라 해서 부마항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마항쟁이다. 자,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총 들고 있으신 분이 계시죠. 오른쪽 사진의 상단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부산 마산 지역에 민심을 보살펴 봐달라고 파견 보낸다고요. 이때 김재규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죠. 해결책이 뭐냐고 물어보죠. 하야를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내려오시는 게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직언적이죠. 사실적이고요. 이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를 얼레고 달래고 해서 술을 한잔 먹을까 해서 청와대 뒤에 가시면 안전가옥, 안가라는 데가 있어요. 안가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 다음에 박 대통령 네 분, 그 다음에 우리 노래 부르신 연예인 여자 가수 심수봉,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분 와서 노래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여대생으로 추정되는 어디 학교로 얘기하기 좀 곤란하고 그 여대생을 와서 술을 따르게 하고 그 상황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차지철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마지막이다 보시면 돼요. 이게 일명 12.12 사태입니다. 12 사태. 그 다음에 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죽음에 슬퍼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상당수 또 민주 인사 입장에 봤을 때는 독재자라고 판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입장에 본다면. 그래서 드디어 1980년 5월이 되면 서울의 봄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다. 이때 유신헌법 폐지, 비상계엄 철폐, 그 다음에 그 12.12 사태 이후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신군부 세력이었던 전두환에 관련된 군부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들어지지 않죠? 이게 이제 터져 나온 게 광주 사태로 터져 나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셔야 되죠. 쭉 넘기셔도 되겠네. 문제가 들어가 있네요. 635쪽. 신군부 등장과 5.18 민주화운동. 자, 신군부 세력이었던 전두환이 통일적 국민회의에서 최규하 대통령을 선출시키고 전두환은 신군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979년 일종의 군사 반란이죠. 12.12 사태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기대, 김대중, 김영삼 정치활동 재개, 대학생 10만여 명이 서울역 앞에서 비상계엄입니다. 업이 아니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걸 요구했다. 이게 서울의 봄입니다. 자, 그리고 광주로 갑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고 물러날 생각이 없어요. 광주에 이제 학생들, 전남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배경, 신군부 세력 5.17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정치인들을 구속, 감금, 정치활동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에 무장한 군인들이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광주 시민들을 진압, 총으로, 그 다음에 총 끝에 그 창을 꼽는 데가 있어요. 창을 꼽는 데가 있어요. 창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만행을 저질렀다. 이게 5.18 민주화운동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광주 민주화운동이 이루어졌던 옛 전남도청 광장입니다. 여기가 전남도청 분수대입니다. 여기가 전남도청 분수대를 중심으로 아무래도 어느 도시에 이렇게 큰 광장들이 있는 것에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것이니까 전남도청 앞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보시면 광주 시민들을 이렇게 구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이제는 광주 민주화 사태가 됐었고요. 지금에는 민주 성지가 돼서 민주화 운동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 계기로 됐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 시기에 정책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신군부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었다. 그 밑줄 하는 거 뭐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죠? 국가재건 최고위 있죠. 그 비슷해요. 군사정권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권력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비상기구를 만드는데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고요. 전두환은 뭘 만들었다고요? 예,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요. 자, 최규하 대통령 사임합니다. 사임하고 싶어 사임한 거 아니죠. 압력이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압력, 신군부의 압력에서 사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일지적 국민의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됐습니다. 7년 단임 이쪽에 7년 단임. 그 다음에 대통령 간선제. 그 결과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화정책 가겠습니다. 유화정책. 야간 통행금지 해제. 보통 10시가 되면 통행금지가 되는데 10시 이후에 돌아다닐 수 있게끔 했죠. 그 다음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 됐군요. 두발교육. 두발을 예전에 귀 밑으로 길게 되면 다 잘랐거든요. 남성들은. 이거 경찰들이 잡아서 그냥 도로에서 막 잘랐어요. 이거 이제 두발 자유를 만들어줬고요. 학생들에게 교복 자유라. 학생들의 교복 자유라. 그럼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오늘날의 프로야구, 프로씨름이 탄생하게 된 게 이게 1982년입니다. 적어놔요. 프로야구 가끔 나와요. 1982년 출범입니다. 19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했다. 그 다음에 컬러TV가 방송됐다. 컬러TV. 국외여행 자유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학자들이 얘기할 때 보통 전두환 대통령 3S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약간 쑥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긴 한데 살짝 적어볼게요. 스포츠, 스크린, 영화란 뜻입니다. 영화. 세 번째,
이런 산업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3S 정책들이 주로 전두환 정부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정치로부터 눈을 가려주는 거죠. 정치로부터 눈을 가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방향을 선회시켜주는 것들. 이런 정책들이 일종의 우리를 뭐 만드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에 했던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정책 중에 일환 중에 하나 3S 정책들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밑에 그 삼천교육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선생님도 이거 일명 이걸 봉체조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최근에 군대 다녀오시면 젊은 친구들은 물어봤더니 봉체조 하냐고 봉체조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해병대만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육군 갔다 왔는데 육군 다닐 때는 우리 봉체조를 기본으로 했거든요. 기본으로 매일 했어요. 매일. 처음에는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체력이 안 돼가지고 다리가 후두들 떨리고 팔이 덜덜덜 떨리고 곧 이게 무너지면 곧 죽을 것 같았는데 훈련소 끝나니까 그냥 가볍게 이게 되더라고요. 사람 희한하죠, 그죠?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삼천교육대 일반인들 잡아다가 교육시킨다고 시켰다는 거예요. 많은 희생자가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자, 87년 6월 민주항쟁 연도 외워야겠다. 그래서 우리 영화가 나온 제목이 뭐예요? 1987년 영화도 히트를 쳤죠. 자, 직선제 개헌운동입니다. 우리 간선제였죠, 그죠? 네, 간선제에서 이제 직선제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겠다, 직선제로. 임기가 7년이잖아요. 7년 대신에 5년 해요.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네, 이게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가장 이슈거리가 민주화 운동의 이슈가 이거였습니다. 대통령을 간선제, 직선제로 임기 7년에서 5년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겠다. 7년은 너무 길다. 5년제로 하자. 이게 운동이 벌어졌다. 자, 직선제 개헌운동 본격화가 됐자. 그러자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안기부 분실에 잡아다놓고 물고문을 통해 박종철이 사망하게 됐죠. 좀 이따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이한열 군이 시위 도중에 체류탄이 눈에 맞아서 사망을 했어요. 이 두 친구들 내서 이제 극에 달했다 봐야 되겠죠. 네. 생각해보세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죽으면 나머지 학생들은 대학교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대학들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대학들 어떻게 다 따라가야지. 서울대, 연대들이 하는데 나머지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불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그럴 때 전 전 대통령이 TV 앞에 나옵니다. 이게 4월 13일이에요. 이게 호언조치예요. TV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흉내 한번 내볼게요. 원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틀리네. 맞네 오늘은. 성대모사가 잘 안 되어서 본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헌법을 준수한다는 얘기는 헌법, 호헌 조치라 불러요. 지키로자 헌법을 지키겠다. 얘들이 요구사항 나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많은 이 민주주의사들과 학생들이 수용을 하겠어요? 안 되지. 사실상 호헌 조치 외에 훨씬 더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 더 커졌어요. 더 커졌어요. 자, 기존에 이제 민주 인사들, 그죠? 민주 인사들,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요, 이게. 네. 근데 호헌 조치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넥타이 부대들이 동원된다고요, 이제는. 넥타이 부대란 넥타이 차고 출근하는 아저씨들 얘기하는 거야. 직장인 얘기하는 거야. 네. 사무직 종사자들, 즉, 일명 화이트 칼라들 얘기하는 거야. 이 화이트 칼라, 이 직장인들이 이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직접 시위를 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종로 강화문도 가봐봤어요. 고층 빌딩이 꽤 많잖아요. 그죠? 거의 대부분 사무실이거든? 출근에 도장 찍고 일을 본다고. 근데 밖에 막 데모하잖아. 그럼 체류탄 막 날리고 난리가 아니야, 이게. 되게 미안하잖아요. 남들의 민주화 운동에서 피눈물 나고 사람 목숨까지 던지고 싸우는데 자기들 사무실에 앉아하고 사무보고 앉아있잖아요. 나가서 같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심정 이제 가시죠. 네, 직장이니까. 그래서 체류탄 쏴니까 어떻게 사무실에 두루마리 화장지 있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단단히 묶어가지고 체류탄 쏴니까 눈물이 엄청 나오거든. 우리 남성분들 다 알 거예요. 그 가스실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 다 이해갈 거예요. 그때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 콧물 나고 사람 제일 추한 장면이 그때 연출돼. 막 눈물 나오지, 콧물 나오지, 막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 창피해. 이걸 누군가가 내가 아는 사람이 또는 부모가 가서 보면 정말 창피해서 볼 수가 없어. 네. 이때 그것 풀고 코 풀고 닦으라고 화장지 막 던져주는 거. 이게 넥타이 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빌딩 문 열어가지고 막 던져주는 거야. 근데 확 도망가고 코 닦고 눈물 닦고 울면서 가고 도망쳐 지하철로 들어다니. 지하철 문을 열리잖아요. 뭐 가스가 또 안에 있는 지하철 고객들 막 이런 광경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매일이야. 매일. 하루가 아니라 매일 한다고. 이거 매일 한다고. 쫓아오고 지하철까지 막 경찰도 봉 들고 막 쫓아오고 막 지하철 문 불려더라고. 모른 척 숨 차면서 막 뛰어서 얼마나 숨차게 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네. 이게 6월 민주항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 후보가 6.29 선언을 합니다. 더 이렇게 넥타이 부대까지 하고 더 전 국민이 나서게 됐잖아요. 그걸 6월 19일 날 6.29 선언을 해요. 노태우 이분은요, 그 당시에 웃기는 게 후계자예요. 후계자예요. 후계자가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정한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친구지간이거든. 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야, 네가 해. 다음에 자기를 안일하게 안전을 지켜줄 생각이기 때문에 후계자를 삼았죠. 이 사람이 힘을 실려주는 거죠. 이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걸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거 뭐였죠? 이거 하겠다고요. 직선제하고 5년 하겠다. 더불어 추가해줍니다. 정치 생명 딱 가둬놨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YS 누군지 아시죠? 김영삼 전 대통령. 이거 누군지 아시죠? 전 김대중 대통령. 충청의 맹주 김종필. 이 세 사람을 해금시켜줘요. 정치활동 하세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세 사람 다 나왔어요. 다 나왔다고요. 누구도 나왔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 나왔다고요. 사자 대결이 벌어졌다고요. 역사상 가장 낮은 확률로 대통령이 당선된 인물이 노태우예요. 이게 n분의 1로 다 나눠 먹었어. 이게 n분의 1로 다 나눠 먹었다고. 30%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저 사람은 분명히 통합 하나로 합당이 안 될 거거든. 다 나올 거거든. 예상했던 대로 다 나왔거든. 정당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다 출마했거든. 여의도에 난리가 났어요. 이 후보들 모이잖아요. 전국의 사람들 다 와가지고 자기 지지하는 이 세 사람 돌아가면서 계속 연설했거든요. 전쟁터. 이 시기야. 자, 이렇게 해서 민주항쟁에 쭉 연결되는 부분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639쪽에 각 대통령들의 직선제 이후의 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한번 보겠습니다. 639쪽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자, 직선제 개헌 이후의 정부, 즉 노태우 정부 이후부터라는 얘기죠. 직선제 이후니까. 자, 노태우 대통령 하나씩 살펴볼게요. 니은번 체크해볼까요? 국방외교. 즉 소련 연방 국가로부터 떨어져 나온 나라들이 있어요. 동유럽 국가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들이 우리 알다시피 아까 잠깐 언급했던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죠. 이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빨리 선점해야 돼요. 국교를 수교를 맺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우리 물건 팔아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빠른 걸음을 한 게 일종의 북방정책, 동유럽 국가들과 수교를 맺게 됐다. 이걸 북방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니을본 보세요. 1988년 서울올림픽이 밑줄고 88년이에요. 우리 87년에 1년 전에 뭐 했어요? 1년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뭐 했어요? 민주화운동 1년 동안 내내 했어. 그죠? 그런데도 그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져왔던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세계 언론, 프레스 기자들이 대한민국 서울에 다 와 있어. 매일 취재야. 지금 올림픽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지네들 리포팅 보고하고. 데모 상황도 매일 보고해. 그러고 난 다음에 탱크 뒤에서 군인들을 통해서 진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유세 기관들이 전 세계 다 보도가 돼. 올림픽 열릴까요? 안 되지. 우리는 그 올림픽을 통해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잡으려고 했던 그 정부의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올림픽은 그냥 나라 망신당하게 생겼잖아요. 총뿌리 백성들, 우리 민들을 통해서 총뿌리 겨눠봐요. 학생들이 믿는 백이 하나 있었어.
내년에 올림픽이야. 군부 동원 못해. 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기가 막히게 절묘한 타이밍이 맞아진 거예요.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미은번 별표. 1991년 9월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북한을 정부로 인정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북한을 정부로 인정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정부로 인정을 했으나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점 뭐죠? 북한을 뭐로 보죠? 주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주적이 아니면 우리가 군대 가서 38선에 근무 살 이유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비읍 있죠? 남북한 기본합의서 이거 별표 5개 합니다. 별표 5개 합니다. 모처럼 별표 5개 나왔죠. 남북한 기본합의서 보겠습니다. 하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대한 합의서 남북한 기본합의서. 남북한 기본합의서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처음으로 우리나라 양 국가 간에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고 서류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공식 처음으로 서류가 문서화된 거예요. 이게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처음 등장해요.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 기본합의서의 핵심 내용은 뭔지 아세요? 3가지. 남북 기본에서 3가지. 여기서 주장한 내용. 자, 처음으로 공격하지 않겠다. 서류 사인해줬다. 자, 모르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 보겠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 중요한 건 영어 정책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OECD 가입. 별표. OECD 가입. 서방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됐다. 좀 빠르다고 판단했다는 설들이 좀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OECD 가입.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죠. IMF, 그 밑에 줄에 IMF로부터 경제 지원금 우리가 받아야 됐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수출하고 수입하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은행에 달러가 다 사라져 버렸어. 수입을 해야 하는데 달러 지불할 돈이 없었다는 거죠. IMF로부터 달러를 공급받았다. 그 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대표적인 내용.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다. 경복궁 정문에 박혀있던 걸 전부 다 철거했고요. 그 다음에 4.19 묘지를 성역화. 그 다음에 12.12 사태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쿠데타 사건으로 규정.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추모식을 거행하고 명예를 회복시켰다. 강주 사태에서 강주 민주화운동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기억본. 처음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 즉 여에서 야로 처음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여에서 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랬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고 얘기합니다. 즉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대통령이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민정부라고 얘기합니다. 김영삼 정부는요. 그럼 김대중 정부를 뭘로 불렀어요? 국민이 나를 찍어서 대통령 됐다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어요. 문민정부, 그다음에 국민의 정부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요즘에 그런 용어를 잘 쓰지 않죠.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렇게 씁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김대중 정부의 두 번째 내용 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별표 5개. 6.15 남북 공동선언. 있다는 거 맞죠? 뒤에 통일 부분 또 다시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는 한번 볼까요?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추진. 행정수도 이전 추진. 가로 열고 세종시. 가로 열고 세종시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미음. 임기 중에 대통령이 탄핵됐다. 탄핵이 대상이 된 건 탄핵된 건 아니죠. 탄핵에서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 그 다음에 나와있지 다음 페이지 나와있군요. 네. 남북 정상회담 이게 2차입니다. 김대중 때 1차 정상회담이고 요건 2차 정상회담입니다. 북한의 대상자는 꼭 같습니다. 김정일입니다. 북한의 김정일과 김대중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 만났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뇌물 연루 사건에 자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4대강 사업 정도. 근데 요즘에 실패했다고 난리가 나있죠. 박근혜 정부 여러분이 다 알아. 이거 내가 안 해도 알아. 여러분 박근혜 정부 여러분 읽어봐. 기억
최순실이 갑자기 우리 책에 나왔어. 이건 선생님이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도 아는 사람한테 한번 적어놔. 최순실 국정농단,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 파면 기억나시죠? 또렷하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강화문 촛불시,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예요. 네. 근데 창조경제가 뭔지를 몰라요, 저도. 명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창조경제가. 그분 재임 시기에도 창조경제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정책들을 펼치는 분들이 꼭 계세요, 몇 분들이 계세요. 네. 창조경제. 또 요즘 좀 애매모호한 단어가 뭐예요? 뭐 4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잖아요. 4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4차 산업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라요, 잘. 아세요, 혹시? 네. 이 정부도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다는 얘기 시켜요. 4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지네들만 알아. 국민은 몰라.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4차 산업이 우리가 나아가려고 방향이 이거다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대략 두리뭉실하게 머릿속에만 있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산업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산업들이다 생각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643쪽. 643쪽. 자,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자, 300사업. 300사업 무조건 이승만 정부라는 것 반복하고 또 나옵니다. 자, 미국의 경제 원조, 미국의 잉여 농산물 처리법 밑줄 하나 그어보세요. 잉여 농산물 처리법. 그 다음에 300사업, 밀가루, 면직물, 설탕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소비재 가공 산업이 발전했다. 재벌로 상장한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이 삼양사, 농십, 제1기업은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S기업은 넣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대충자금 밑줄 긋고 별표. 대충자금. 대충자금이 나왔을 때 꼭 시대를 물어봐요. 이승만 정부예요. 대충자금. 그 다음에 그 자금으로 우리가 미국 재래식 무기를 구매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자, 300사업 이후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나타난 현상. 국내의 면화 재배 감소.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생산할 의미가 없어졌지.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 농민의 생산 의욕이 저하. 국민 소득이 감소. 왜? 얻어먹는 게 습관되면은 일하기 싫어져요. 계속 얻어먹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얻어먹는 습관 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농업과 공업의 불균형. 공업은 발전하고 있는데 농업은 지금 낙하되는 초래들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기속재산 밑줄 긋습니다. 기속재산, 적산입니다. 기속재산 불화, 헐값 매각. 그 다음에 원조경제, 미국의 원조경제, 300사업 등으로 수혜를 바탕으로 독점적 자본, 즉 재벌이 성장한다. S부터 시작해서 C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이익을 가져가게 되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 1차, 2차 경제개발이 있습니다. 자, 1차 경제개발은 1962년 정확하게 해서 박정희 군사정부, 박정희 군정의 줄, 이거 별표해야 돼. 계속 나올 거예요. 1차 경제개발 계획은 박정희 정부가 아니라 박정희 군사정부라고요. 군사를 꼭 넣어주시라고요. 구태타를 일으키고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고요. 군사정부에서 했다. 자, 추진갑니다. 1차 경제개발. 외국 자본을 도입하고 노동 집약적 수출 산업을 주로 육성했다. 2차 경제개발. 거의 비슷합니다.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경공업에 밑줄 긋습니다. 경공업, 장난감, 가발 만들어 수출하는 거. 수출 주도형이긴 한데 가격을 비싸게 팔면 판매되지 않아요. 그죠? 저가격에 판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가격에 판매했을 경우 우리 수익도 줄어들거든요. 절반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익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계, 대의존도가 심화되었고 노동 조건의 개선 및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소홀됐다. 그 노동자의 조건하고 노동자의 권익에 밑줄 그어봐. 조건과 권익이 소홀해졌다. 그러니까 노동자는 희생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야. 네.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으로 잡잖아요. 그죠? 노동자는 하루에 15시간을 노동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정부도 그렇고
기업주, 사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노동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또 열악해요. 환경이 최고 상황이 안 좋은 열악하다고. 그럼 노동했다면 단지 뭐가 있어야 돼요? 임금도 올라가야 되잖아. 이렇게. 보통 우리는 몇 시간 임금을 보통 잡아요? 하루 8시간 이상 하면 사람이 아니라 동물에 가까워져요, 이건. 그래서 보통 우리가 8시간 근로를 노동법이 정해준 이유가 이거거든. 더블이잖아. 임금도 올라가야 되는데 임금이 올라가질 않아요, 문제는. 떨어지면 떨어져 올라가질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터진 게 1970년에 전태일 분신 사건이에요.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업주하고 정부에 요구하지만 모른 채 한다고요. 그래서 전태일이 1970년에 미싱공이었는데요. 미싱하는 여공들이 폐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고요. 한 평짜리 조그만 공간에서 하루 15시간 일한다고요. 그리고 한 달에 월급 5만 원 받는다고요. 5만 원 받는다고요. 쌀 10,000원 주고 하나 사야 된다고요. 2만 원 시골에 자기 어머니에게 보내야 된다고요. 자기 동생, 남동생 교육시키라고 보내야 된다고요. 얼마 썼어요? 10,000원 부식비 해야 된다고요. 2, 3, 4 자기가 저축할 수 있는 돈 얼마밖에 없어요? 10,000원밖에 없다고요. 자, 봐요. 그러면 쌀 가격에 20kg 하나에 10,000원에 판매한다 쳐봐요. 쌀 20kg가 10,000원에 생각해봐요. 농민들이 10,000원 받으면 적자라고요. 쌀 20kg짜리 한 가마를 갖다가 10,000원에 판매한다면 농민들이 적자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게 뭐냐고. 그렇지. 정부에서 10,000원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거야. 자, 쌀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튀어봐. 20,000원 튀어봐. 그럼 요거 갖다가 붙여야 한다고. 얘들은 매일 가서 쌀만 밥을 먹어야 된다고. 반찬 못 먹어. 고기 한번 못 먹어. 김치도 못 먹었다고. 무슨 일이 발생될까? 쌀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시중 가격이 올리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될까? 노동자들이 폭동이 일어난다고. 5만 원 받고 어떻게 사냐고. 시골에 부모님에게 보내야 돼. 어머니 용돈. 왜? 자기가 돈 못 벌어. 애들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냥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지만 자기 동생은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싶은 거야. 학비 돼야 된다고. 이거. 그럼 얘는 폭동이야. 노동자들 다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거면 이중 고가제로 쌀값을 계속 그 저가격이라고 그래. 저가격. 저고가. 이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 이게 한계점이에요. 어느 하나를 누르면 반대를 항상 반대 국부가 안 좋은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 이게 이제 군사정부 때 계속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이게 풀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다시 가봐요. 자, 3차, 4차 갑니다. 3차, 4차.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72년에 봐보세요. 자, 71년에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40대 기수를 내세워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 직선제에서 붙어요. 70만 표로 겨우겨우 승리한다고요. 아까 김대중 후보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막 깠다고 디스했다고요. 대통령 후보, 박정희 후보를 갖다가. 어떻게 디스했어요? 야, 인형이라 눈구멍 붙여가지고 언제 돈 벌 건데? 머리 잘라고 언제 가발 만들 미국 수출 언제 돈 벌 건데 비판한다고요. 맞은 별로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느낀 게 뭐야? 3차 때부터 이제 중화학공업으로 탈바꿈하게 된다고요. 정치적 영향이 꽤 커요. 경제 부분이 3차 때부터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3차, 4차 경제개발 72년부터 쭉 이루어졌습니다. 자, 중화공업 및 전자공업 육성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전개. 새마을운동 전개에다 빨간색으로 옆에 적습니다. 1970년을 적습니다. 1970년에 일어난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적다 보니까. 여기 하나 있죠. 뭐죠? 전태일 분신. 전태일 열사라고 그러는데 전태일 열사 분신 1970년 새마을운동. 네, 이걸 쭉 연결해주는 도로가 있는데 이게 경부고속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970년 세 가지. 박정희 정부 때 세 가지를 꼭 물어본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중화학공업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요거 이후에.
3차 중화공업으로 발달되면서 1972년에 이제 1972년에 우리나라 이제 포항제철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공식 첫 삽을 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포항제철 70년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70년 세 가지 무조건 잡아야 돼. 새마을운동, 경부고속도로 개통, 전태일 분신. 요건 참고로 중화공업이 나타나는데 72년부터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디스 받았잖아. 우리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일본으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서 포항제철이 72년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기 한번 보겠습니다. 2기.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2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석유파동 1973년 5.1달러를 극복하고 중동 특수를 이뤘다. 네. 1차 중동 5.1 특수를 누렸다. 이게 1973년. 자, 보세요. 이런 단체 아시죠? 오페크. 석유 산유국들이 만든 단체들이 오펙이라고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중동 국가들이 석유 산유국들이 만든 오펙이에요. 네. 얘들이 기름 생산량을 감소시켰어요. 감소시켰더니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그 기름 가격이 상승하게 됐다고요. 기름 가격이 상승했어요. 양을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안 되겠다는 거죠. 기름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고요. 기름 가격이 적은 생산량을 했는데도 기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 중동 국가들이 부자 국가가 됐어요. 부국이 됐다고요. 부자 국가가 됐다고요. 부자 국가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자, 지금 현재 생활 모습 살다 갑자기 나에게 한 100억 정도의 돈이 떨어져 왔어. 우리 집 갑자기 100억이 들어왔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께서, 여러분 부모님께서 제일 먼저 100억이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습니까? 집 바꿔야지. 30평짜리 같은 한 100평짜리를 바꿔야지. 1층 갖고 되겠어? 한 3층짜리 사야 되겠지. 집 바꿉니다. 자동차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아버지 자동차가. 그래. 불도 가끔 나는 이런 것도 한 번씩 사봐야지. 그지? 안 그래? 네. 차도 한번 바꿔야 되겠지. 자, 그런데 집 바꾸고 이거 바꿨는데 문제를 봐봐요. 중동 애들이 이걸 이제 새롭게 집을 지은다고요. 왜? 기존에 좋은 집이 없어요. 새로 집을 지어야 된다고요. 새로 집을 짓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집안 시설이 뭐죠? 먹고 쓰는데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상하수도 시설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열사의 나라예요. 한 4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나라들이에요. 이거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유럽 애들이라고요. 상하수도 이런 거 만드는 기술이. 얘들은 여기 가서 돈을 많이 준다 해서 공사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때 당시에 월급이 10만 원이었대요. 회사에서 일하면 월급이 10만 원이었대요. 한 달 월급이요. 근데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이걸 잘한다고요. 아주 꼼꼼하게 잘한다고요. 중동 국가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기업 애들이 한 달 월급을 100만 원을 주겠대요. 45도 버티지. 남자들이 돈 벌겠다고 나서지. 100만 원 주겠다고 하잖아요. 100만 원 벌기 위해서 뜨거운 열사의 나라 45도에 가서 우리가 달러를 벌어 온다고요. 달러를 벌어 온다고. 봐봐. 차가 있으면 뭐 할 거야? 도로가 있어 달리지. BMW 좋은 차 가지고 비포장 달아 어프로드 달려봐. 차 금방 거덜난다고. 그럼 어떻게? 도로 놓고 포장하는 거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 없어요. 봐봐. 우리 야간 작업에 아침에 보면 어떻게 깨끗해졌잖아. 잘하잖아. 우리. 이거 다 우리가 깐다고 이게. 절제 봐봐요. 중동 애들 돈을 벌면서 우리 기업들도 돈 벌었다고. 이게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 현대건설, 신도화건설들이에요. 이게 가셨죠? 이게 1차 오일 쇼크 때는 돈을 벌었다고요. 우리가. 왜? 중동 애들이 돈 쓰는 재미에 쏠쏠하거든. 돈을 하나 쓰게 되면 계속 부수적으로 막 생산돼야 되는 시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물 문제잖아. 물을 어떻게 해요? 상수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사막에서 상수도 만들기 쉽지가 않잖아요. 파이프라인 있잖아요. 쫙! 우리 상하수 물, 수돗물 집에서 다 틀어서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 잘하잖아요. 이미 다 해놓은 것들이잖아요. 여기서 다 돼 있잖아요. 이거 다 설치해주잖아요. 달러 다 가져온다고.
자, 남편들이 가면 어떡해요? 한 2년, 3년씩 가 있다고요. 집에 누가 있어요? 부인들이 있다고요. 심심해, 남편 없으니까. 얘는 학교 가고. 언제 올 줄 몰라, 남편. 얘는 돌아오는 시간 4시, 5시 돼야 돌아와. 그럼 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클럽에 놀러 가는 거. 춤바람 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춤바람 날 때 어떻게 해요? 시장 바구니를 다, 시장 보고 와서 클럽 입구에 쫙 이름표 써가 쭉 이렇게 놔둬. 그리고 끝날 때 자기 아들 또는 딸내미 초등학교 졸업 마치고 올 때 되면 좀 가방 들고 다시 집으로 가요. 태어나게 왔어 고생했어 이렇게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시기에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어느 한쪽에서는 돈을 벌어 피타말리 돈을 벌어야지만 부인이 그 부족함을 돈으로 내고 춤바람 나는 이런 사회 현상이 그때 당시에 벌어졌던 것들. 70년대 우리 풍속도입니다. 이게. 자, 봐봐요. 70년대 후반 가봐요. 70년대 후반 가면 다시 2차 오일 쇼크가 또 발생된다고요. 2차 오일 쇼크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신동아건설, 현대건설들 가서 먼저 깃발 꽂겠다고 먼저 중동국가에 깃발 딱 꽂았다고요. 야, 이제 돈 벌 때 또 됐다. 기술자를 싹 다 데리고 갔다고요. 다 데려갔어요. 봐봐요. 이때 봐보세요. 1차 때 가장 피해를 봤던 애들이 유럽 애들이라고요. 1차 오일 쇼크 유럽이 가장 피해를 많이 컸다고요. 왜? 얘들은 한 집당 하나의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 집이 막 3개, 4개씩 있죠. 그죠? 네, 여러분 집에다 막 내가 끌고 다니는 거, 엄마가 타고 다니는 거, 아빠가 타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오빠가 타고 다니는 거, 형이 타고 다니는 거, 어떤 집은 4개씩, 5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1인 1차예요. 자, 이 시기에 유럽은 한 집에 하나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예, 땅이 넓다 보니까 다 출근해야 된다고. 굉장히 먼 거리를 출근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 기름 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지. 많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요, 산업화에서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다 기름 소비량이 늘어나는 부분들.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요? 자동차 멈춰야 되고 공장 멈춰야 된다고. 경제가 완전히 거들난다고. 유럽 1차 오일 쇼크 때. 그럼 얘네들은 2차 오일 쇼크가 또 올 걸 대비하겠지.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또 다른 상황이 온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 연구를 하게 된다고요. 그걸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비축유라고 이제 만들어진다고요. 비축유 만든다. 이때부터 이제 나타난 거야. 군사용도 필요하고, 전쟁 나면 군사용 비축유도 필요하고, 산업에 필요한 산업 비축유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연습이 다 돼 있어. 그리고 10부제 운영을 한다고. 끝자리 숫자 오늘 뭐 4일이면 4일자 오지 출근하지 마세요. 운행하지 마세요. 뭐 우리 지금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가끔씩. 뭐 10부제 운행, 뭐 군사 비축유, 산업 비축유들 이때는 이미 비축돼서 2차 때는 전혀 피해가 되지 않고 오일 양을 축소했더니 기름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비축유를 풀어서 그 가격을 유지시켜버려. 이런 유럽 국가들에서. 오펙은 어떻게 해요? 실패했지. 기름 안 파니까 자기가 이제 배가 고프지는 거야. 그죠? 기름값을 적게 생산해가지고 비싼 가격에 팔면 포주머니 든든했는데 사람들이 안 사가는 거야. 이제 기름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배가 고프니 국민들로부터 민심이 안 좋아지는 거야.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국민들한테. 결국 2차 오일 쇼크는 우리만 피해를 본 거야. 왜? 미리서 1차 때 생각해 우리가 먼저 깃발 꽂았는데 먼저 갔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봤어요. 2차 오일 쇼크는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갑니다. 1980년대 이후에 경제정책 644쪽. 전두환 정부의 경제정책 보겠습니다. 3저 호황,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밑줄 그으세요. 이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 경제를 잘 알아서 우리가 성공한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참 잘 맞아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정책 때문에 우리가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다. 가끔 우리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진짜 옛날 전두환 정부 때부터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두환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두환 때는 정말 국제 상황이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으면 기업의 통폐합. 흑자 기업이었던 국제그룹을 갖다가 부도내버렸어요. 네, 국제그룹을 부도냈어요. 부산을 중심으로 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국제그룹이고요. 3호그룹은 지금도 우리 강남에 가보시면 3호 아파트가 지금 남아있어요. 3호그룹을 부도내버렸고요. 동양방송을 KBS로 통폐합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KBS가 1이 되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것들이 연예 오락풀을 중심으로 KBS2가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가끔 요거 수업을 할 때마다 친구들이 KBS 1, 2가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전두환 때문에. 그렇지. 아셨죠? KBS 1이 있고 채널 2가 있는 것은 이때 합병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목적은 뭐겠습니까? 언론 장악이에요. 쉽게 해서. 목적은 언론 장악이에요. 노태우 갑니다. 노태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별로 할 게 없어요. 김영삼 정부. 경제는 좀 우리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OECD 가입. UR. 우루과이 라운드로 보통 농산물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돼요. 네. 아프리카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 있죠. 중남미에 농산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하는 조건들이 만들어진 게 UR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한 얘기 IMF로부터 금융 긴급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 다음에 WTO에 가입됐다. 김대중 IMF를 극복했다. 오타가나에서는 금모으기에 의자를 갖다가 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모으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외국 자본이 많이 투자가 증대됐다. 외국 자본들이. 근데 이 외국 자본은 일종의 우리 지금 뉴스에 매일 나오고 있는 사모펀드 아시죠? 사모펀드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뉴스를 안 보는구나. 조국 지금 현재 장관이 자기 차남들이 운영하는 사모펀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모펀드는 어느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전부 다 예를 들어 한 10억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억씩을 저한테 다 맡기는 거야. 나한테 책임져 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자를 갖다가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는 거죠. 사모펀드를 모아서 내가 어디 돈 될 만한 거 투자한다는 거야. 그 이익이 나오면 이렇게 다시 회수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사모펀드를 작동하는 게 뭐냐면 IMF 결과 우리나라 달러가 부족해졌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이 아니라 폭삭 망했다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기업, 시장 가치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서울에 빌딩이 많잖아요. 막 50층, 70층 빌딩 많잖아요. 공실, 텅텅 비어야. 그동안에 어떤 금액이 좀 들어와야 그 빌딩이 운영이 되는데 공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들이 막 30억, 20억짜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확 낚아채는 거야. 사모펀드 모아가지고. 그걸 다시 리모델링을 해. 미국 애들이 식으로 리모델링 한다고. 그리고 리모델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대여를 해주는 거야. 경제가 우리 차차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격 100억, 200억짜리 막 올라가는 거야. 이걸 딱 판매하는 거야. 그리고 20억 투자했는 200에 팔았다면 180억을 번 거잖아. 그 180억 이익금을 사모펀드 주주들에게 펀딩을 배당해 주는 거지. 이게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사모펀드는 잘 되면 흥하고 안 되면 쪽박 타는 거예요. 네. 보장되는 건 없어요. 이게 이제 사모펀드의 장점이자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훗날 사모펀드 누가 요구하면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뭐 아니면 도잖아요. 내가 쫄딱 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긴 여러 공무원들 사람들이니까 굳이 펀드를 운영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요. 사회 변동과 사회 문제. 이건 안 하셔도 되고요. 시험에 나올 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환경 특별하게 나올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특별하게 나온 게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나온 것도 없어요. 대중문화의 발달, K-팝인 이런 거 특별하게 나올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나올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 사회는 책에 목차상 나와 있을 뿐이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 정책이 있죠. 자, 여긴 좀 쉬어가겠습니다. 좀 쉬어가겠습니다.